안녕하세요, 윤가피입니다. 국정농단처럼 우리 사회의 은밀하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학비리, 방산비리, 회계부정들은 내부자에 의한 제보 없이는 좀처럼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는 그 실효성과 효과가 미흡해 공익제보자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법과 싸워야만 하는 슈퍼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첫걸음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보상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이 캠페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부다 열중시어, 부다 열중시어, 부다 열중시어. 이번 주 뉴스 다 챙겨보셨나요? 깔끔한 분석, 통쾌한 해설, 유쾌한 토론까지. 정치 신세계. 정치 신세계 샵에도 놀러오세요. @폴리월드.샵.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산삼 또는 영한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이 답입니다. 마카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UBC 시청자 여러분, 정치신세계 청취자 여러분, 권순욱입니다.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권칠승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메뉴가 많습니다. 예산안 처리 이야기,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님들과 정치인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방선거 경기도 지역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그리고 또 제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약간 의도적으로 일반 그 방송이라든지 다른 팟캐스트에 많이 안 나가시는 분들 중심으로 좀 많이 모시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제가 이제 묵묵히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대중적으로 뭔가 조금 잘 안 알려진 것 같은 그런 분들 소개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그나저나 이번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페이스북 글. 예. 네. 그 항의 전화를 많이 받으셨어요? 네. 예. 문자로. 대부분 어떤 내용? 일단 합의한 그 예산안에 대해서 예. 불만이 많다. 이거 예. 합의안을 깨야 된다. 이게 거의 대부분 보내주신 예. 내용이었습니다. 쭉 그 문자 받았을 때 어떤가요? 너무 고맙죠. 일단 우리 딱 보면 보이잖아요.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이 네.
속상해서 보낸 글이거든요. 네.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당신네들이 게으름을 피워서 못한 거 아니냐. 네. 이런 내용에서 감사하죠.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치인들이 게으르지 못하게 하는 큰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당의 틀 내에서 움직이는 일인데 네. 지금 국민의당이나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구조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네, 그렇죠. 네,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우리 당이 뭐 여러 가지로 훨씬 더 우월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어떤 적극적인 일종의 피드백이죠. 예, 그렇죠. 이걸 그야말로 담백하게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거. 사실 이게 굉장히 감정적으로는 좀 짜증나고 뭐야 이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은 정치하는 맛이 나죠. 진짜. 예. 정치할 맛이 난다. 예, 실시간으로 소통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러이러한 거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아주 소중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같이 호흡한다는 느낌, 따로 떨어져서 있지 않고 뒤에 많은 지지자들이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뭐 정치인으로서 큰 보람이죠. 그렇죠. 내 뒤에 우리 지지자들이 이렇게 그럼요. 있다. 예. 그렇죠. 사실 다른 당은 지지자들하고 이렇게 당원들하고 이렇게 소통 아마 거의 안 할 겁니다. 거의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거의 안 된다고. 예. 그래서 뭐 좋은 소리든 쓴 소리든 소통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민주당 그 문화가 굉장히 다른 당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SNS 올리시고 나서 후원금 보내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그 질문 하실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네. 한 몇백만 원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그렇게 보내주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반응이 크게 나올 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못했는데 이 문자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문자가 왜 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계속 오니까 쭉 보니까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문자를 다 보낼까. 사실 그렇게 문자 보낸다는 게 이게 좀 귀찮기도 하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 지지자들이 이제 제가 쓴 그 정도 글에도 좋은 반응을 보내시는 거 보니까 민주당이 우리 적극적인 지지자들에 대해 가지고 너무 좀 무심했구나. 좀 그런 반성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귀찮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당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소통 조금만 해주면 더 많이 막 돌려주거든요. 그 후원금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선거 같은 거 있을 때 되면 또 우리 당원 지지자들이 자기 시간 내고 해가지고 막 자원봉사 같은 거 막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쓰신 글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주요 부분만 좀 읽어드리면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당의 활동을 보고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비판하는 정당. 이런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민주당은 건강한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믿는다. 메시지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만 해도 우리 지지자들이 막 화가 나서 예산안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서 문자를 막 보냈는데 이렇게 딱 반응이 오면 또 화났던 것도 확 또 수그러들거든요. 저도 거의 다 답변도 다 보냈습니다. 또 답장도 다 보내셨어요? 네. 야, 그 지역구 관리 잘 되겠는데요? 네. 뭐 고마운 일이니까요.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건. 그 사실 이제 그 문자 폭탄이라는 용어가 지난 대선 경선부터 이제 막 등장을 했었죠. 특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 한해서 콕 집어서 꼭 문자 폭탄에 문자 폭탄 얘기가 되면 전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만 문제 삼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편은 항상 그랬죠. 항상 그렇게 당하고 살았죠. 맞아. 이거 잘 이해하시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모셨으니까. 그때도 사실 노빠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극렬 노빠 붙였는데 지금 사실 문자 폭탄, 극렬 문빠. 그래서 얼핏 딱 들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 정치인들하고 특히 국회의원들하고 이 지지자들의 관계 이거 어제 박광훈 의원님한테도 여쭤봤던 질문인데
의원님은 이 관계를 어떻게 박광원 의원님 답변을 좀 참고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정치라고 하는 시스템이 네. 좀 사회적인 약자들 또 네.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무기가 돼야 되는 게 이게 원칙적인 이제 이유잖아요. 근데 정치라는 이유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정치인들을 뽑아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해야 네. 이제 그런 목적이 이제 달성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정치인들을 뽑기 위해서는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구조가 이제 앞으로 오늘 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참여해야 된다는 이유. 네. 참여하지 않으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인들 게을러집니다.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하는 사람 없으면 시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네. 우리도 이렇게 가서 선거 때 인사하고 하면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엄청나게 만나거든요. 네. 그럼 저는 속으로 땡큐입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아무 관심도 없다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뭘 해도 관심이 없다. 잘하든 못하든 아무 관심.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 얼마나 좋아.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니 속으로는 정말 땡큐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정치인들은 게을러지고 또 심지어 부패하게도 되고 정치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번에 문자 예. 이런 것들도 우리 이제 지지자들이 문자로 의사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큰 틀에서 보면 정치를 굉장히 좀 생동감 있게 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신선하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네. 사실 일부 의원 같은 경우는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쓴소리에 이제 빈정거리면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네. 지지자들하고 완전 척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조금 속으로 예. 조금 미안하다고 할까요? 좀 그런 게 좀 있은 게 박홍근 우리 수석이 쓴 글하고 이렇게 같이 올리신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예, 많이 막 비교해서. 예. 이제. 그런데 저는 사실 페이스북에 올릴 때 박홍근 수석이 그런 글을 올린 줄 몰랐어요. 예. 그런 글이 있었는데 저는 모르고 그냥 올렸거든요. 그렇겠죠. 예. 국회의원들께서 다른 국회의원이 무슨 글을 올렸는지 솔직히 어떻게 거기까지 신경 씁니까? 그걸 잘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렇다는 걸 알고는 제가 조금 좀 미안했었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의도한 것도 아니고, 예. 그건 지지자들께서 그냥 하신 거니까, 예. 그건 박홍원 의원께서 또 그냥 잘 감당하셔서 슬기롭게 좀, 네. 수석께서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죠. 원래 수석이 고생 제일 많이 하거든요. 수석이니까. 네, 수석이 제일 고생. 청와대도 수석들이 더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수석 부대표가 원래 고생 제일 많이 하는 자리입니다. 예. 사실 우리 원내 대표단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협상 대표단이니까 좀 있으면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좀 욕을 먹더라도 이것도 다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주고 이렇게 넓게 생각해 주시면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또 그걸 또 품어 안고 이렇게 더 이렇게 애정으로 갈 텐데. 예. 자, 사실 최근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 네. 참여가 굉장히 특히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 바뀐 정치 문화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시민들이 전부 다 디테일한 내용까지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지나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민심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결집이 되거나 형성되지도 않는 게 대부분이고 또 어떤 경우는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민심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에 관련된 일들을 직업적으로 하는 직업군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직업군들이 해야 되는 이제 프로페셔널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 이 사회에 쌓인 이 폐단들 가만 놔두면 자꾸 기득권들이 쌓이고 때가 끼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자꾸 닦아 나가고 없애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저는 정치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제도나 방식을 통해서 그 권력의 실제 집행자들을 바꿀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한번 공무원 되면 그냥 영원히 공무원이 예, 직업 공무원이 쭉 되죠. 정년까지. 정년까지 가죠. 예를 들어서 대자본주 지금 상속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론도 뭐 소위 족벌 언론 이런 데는 좀 상수국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한 그 집안의 그 생각이나 그 집안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환경들이 그 전체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들을 갖고 있는 또 사람이 바뀌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권력들을 바꿔내기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 저는 정치 권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집단들이 해야 할 일이 그냥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깜짝 놀라고 뭐 이제 연내로 끝내라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정치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좀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좀 뭔가 위협을 받을 만한 상황에 있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무일 총장 그 말씀 나오신 김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실 그 기자간담회에서 적폐라는 말도 안 꺼냈고 연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도 아니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근데 그것도 이제 주요 수사 부분. 그래서 설명까지 했었어요. 그 국정원에서 넘어온 사건들. 그래서 주요 부분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 다하겠다. 근데 이게 마치 적폐 수사 전체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가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적폐청산이라는 거를 어떤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인적 청산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빨리 정리해라. 뭐 미래로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부터 쓰던 그 논리였죠. 그 적폐청산을 반대하기는 좀 어렵고 적폐청산을 하는 거는 싫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 옛날부터 했죠. 과거에 매이면 안 된다. 언제 미래로 가겠느냐. 워낙 많이 듣던 말이라. 아니 그 과정에서 문무일 총장 발언을 왜곡해서 자기들 입맛대로 그렇죠. 내보내서 쉽게 해서 여론을 막 교란시키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지지자들도 당장 그때 그 언론 보도에 막 교란이 좀 됐죠. 심지어 맞습니다. 그 우리 박범계 의원님도 처음에 조금 문무일 총장 비판조에 SNS 글을 올렸다가 그 다음날 최고위원회에서는 전혀 논조가 한 180도 바뀐 그런 분위기로 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제 참여정부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그때 생각나실 거예요. 그때 극렬 노빠라는 그 조중동에서 아주 그냥 많이 들었죠. 좀 코드 인사라는 거 있잖아요. 코드 인사 지금은 사람들이 막 쉽게 쓰지만 코드 인사라는 단어도 조선일보가 발명해낸 단어예요. 아, 그것도 조선일보였습니까? 예. 그 코드 인사라는 용어가 처음 딱 등장한 게 그게 2003년 2월 달입니다. 2003년 2월 조선일보에서 노무현 대통령 인사에다가 코드 인사를 탁 그 임기 첫 달인데요. 와, 조선일보가 위대한 발명을 했어요. 그 이후에 모든 언론이 참여정부 인사에다가 코드 인사를 막 갖다 붙여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통했잖아요. 그 다음에 극렬 노빠라는 이거는 어디서 썼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기록이 이거는 찾아봐야 되는데 이것도 어차피 뭐 노무현 대통령 이후일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통했어요. 근데 요즘 등장한 단어가 이제 극렬 문빠. 심지어 언론사에서 문빠라는 용어를 그냥 대놓고 쓰고 있거든요. 심지어 무슨 전염병 취급하면서 창궐한다는 표현도 등장하고 혹시 그거 보셨어요? 창궐한다는 말은 못 봤습니다, 저는. 예. 심지어 그 중앙일보 칼럼입니다. 아, 그래요? 예. 잘 안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렇게 특정 정치인의 지지자를 이렇게 극렬 문빠, 뭐 창궐한다 이런 표현 쓰는 거 저는 굉장히 반인권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그런 용어를 쓰는 사람은 자신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런 건데 우리가 한번 과거를 뒤돌아보면 옛날에 친노 패권, 친문 패권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창궐했죠. 많이 썼죠. 진짜 많이 썼잖아요. 많이 쓰고 아무데나 그냥 민주당이 뭐 하기만 하면 그 잣대로 그냥 들이대가지고 다 사실관계를 막 바꿔서 설명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친문 패권 전당이라는 이야기를 민주당이 많이 들었잖아요.
계속 들었죠. 문재인 대표님 시절에. 예, 2015년. 예,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보면 이 극렬 문파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 용어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은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문재인 대표님 네, 시절에. 그렇죠. 그때 누가 혹시 당선된지 아십니까? 이종걸. 예. 그러니까 친문 패권 정당인데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종걸 의원은 사실상 반문 의원이세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 뭐 누구나 다 경제에 사시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사무총장도 그때 최재성 의원을 그 내정했다가 사실 임명을 못했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패권이라는 단어가 뭔지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패권이라면 그 사람들이 쓰는 패권이라는 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친문이니까 문재인과 친한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정당.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겠죠. 친문 그렇죠. 패권 정당이나. 근데 가만히 보면 문재인과 가까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문재인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정당이거든요. 그렇죠. 저거 맨날 흔들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하게 헐뜯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용어에 불과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극렬 문파라는 단어도 그것과 저는 일맥상통하고 그때 반대했던 사람도 여전히 저는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은 이제 그 분류법에 의하면은 친문 의원님으로 분류되겠네요. 네? 예, 뭐 그렇게 되죠. 친문 패권. 예. 패권은 모르겠고요. 아니, 진짜 어이가 없는 것은. 저리가 없죠, 진짜. 패권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건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그렇게 못했거든요. 전혀 못했죠.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 옆에 있는 소위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자리에 앉지를 못해, 오히려. 예. 그게 무슨 패권이야. 그러니까요. 뭐, 끝에 뭐 이렇게 무슨 글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돼도 뭐 공직에 안 나간다 이런 선언이나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양정철.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네. 이게 패권이 아니고 진짜 졌다 할 때 패자인 것 같아요. 질패. 예. 친문들이 지는 정당이었죠. 네.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아니 그때 이를 악문 소위 문꿀 오소리라고 하는 오소리가 아주 독종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 지지자들을 비아냥거리려고 오소리란 게 나오는데 우리 지지자들이 그거를 긍정의 컨셉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 우리 오소리다. 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가 없는 골짜기에 오소리가 범질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네. 그만큼 센 동물입니다, 오소리. 네. 네. 그게 2015년 그때 문꿀 오소리라고 하는 이 지지자들이 굉장히 독해졌어요. 네, 그렇게 계속 흔들어대니까 독하게 싸웠죠, 그냥 인터넷으로.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뭐 온라인 당원 가입도 네. 그때 아주 대량으로 갑자기 이제 물론 이제 정당법 바뀌면서 새롭게 그렇죠. 도입된 시스템인데 네. 그런 이제 게이트가 하나 열리니까 우리 지지자들이 확 와서 당이 그렇죠. 사실은 이제 주류가 돼버렸죠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당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입당 러시가 이루어졌던.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2015년 상황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극렬 지지자들이 대통령을 망친다.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보시면. 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말이죠.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싶겠죠. 근데 오히려 이제 노무현 대통령 네. 계실 때 그 정책이나 이런 데 대해서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열성 지지자들은 오히려 감시자의 역할도 상당히 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참 바보 같은 짓 한 네,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반성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약간 좀 되짚어보는 그런 기류가 요즘 이제 우리 그 문 대통령님 지지자들 사이에 좀 상당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좀 이성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좀 전체를 아울러서 보는 네. 이런 지지층들이 그 정권과 그 정당에 몸담은 정치인들을 좀 지켜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제가 극렬 노파에 속했던. 네.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님이 뭘 하셔도 쉽게 해서 다 편들고 나가는 그래서 글 열심히 썼거든요. 대연정 하시겠다 하면은 대연정을 왜 해야 되는지 네. 또 글 쓰고 파병을 하시겠대요. 파병 네. 왜 해야 되는지 네. 글 쓰고 FTA 하시겠대요. 하셔야죠. 예. 근데
사실 저 같은 지지자가 그때는 굉장히 진짜 소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수였고 여전히 지금도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권력으로 바라보고 권력은 우리가 비판하고 감시해야지 이런 관성적으로 있죠. 접근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들은 비판이나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옳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면은 그러면은 더욱더 강고한 지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지지자들이 우리를 그 지지하는 방식이 과거보다 훨씬 더 진화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네. 정치하는 사람들, 이 권력의 태도도 그만큼 이제 진화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 상대 다른 당 이야기 해볼게요. 박사모를 어떻게 보세요? 그거 이제 비교하는 자체가 조금 이제 네. 기분이 좀 상하는 일인데요. 그죠. 이제 우리 문 대통령님 또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은 좀 열성적이면서도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공부 엄청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 때 보면요. 예. 깜짝 놀랍니다. 진짜 놀랐습니다. 예. 저도. 그거 보고 제가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거 보면 많다니까요. 와, 정말 그 구석구석을 찾아가지고 예. 이게 대통령이 대선 공약하고 예. 비교해가지고 이 예산이 얼마 깎였을 때 대선 공약에 스크래치가 얼마나 가는지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분석해서 쳐다봐요. 그래서 다 자기 분야의 이야기들 이런 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생각 못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박삼모 같은 경우에 네. 그 태극기 집회 같은데 저 네. 옛날에 촛불 집회 가면 네. 중간에 지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네. 이 동선이 시청역에서 내려서 가야 돼서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면은 막 성조기 흔들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이성적이고 네. 열광적이죠. 네, 예. 그렇죠. 비이성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주장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왜 저러는지를 잘 모르니까요. 저는 솔직히 별로 화도 안 나거든요. 저 이해가 안 되니까. 네. 그분들은 정책 같은 것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고, 네. 오히려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혹은 새누리당 지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집권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엔티 그룹들의 막 집합을 시키려고 하는 어떤 모양새 이런 걸로도 좀 보여져가지고 저는 뭐 좀 이따가 없어지거나 한순간 그냥 모이는 거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박사모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되었나? 저는 뭐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죠? 예. 먼저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측근과 본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고. 심지어 그 박사모도 그런 박사모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되었다고 누구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데, 근데 극렬 문파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안 좋아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냥 말이죠, 말. 네. 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뭐라고 이야기해도 논리적으로 이야기 안 해주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요. 네. 박사모 같은 지지자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망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또 그 마지막까지 어쨌든 그렇게 자기가 지지했던 정치인을 마지막까지 지지해주는 그것 자체도 사실 저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예, 그 근저에 깔려있는 그야말로 비이성적인, 맹신,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이긴 한데. 근데 좀 저런 거 좀 있지 않나요? 예전에 친박연대라고 하는 정당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저희들 당에 제가 그때 이제 실무자였었어요. 제가 부대변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당 부대변인. 예, 제가 상근 부대변인을 하고 있었는데 국회 그 본청 2층에 보면은 각 그 정당들 그 문패가 있습니다. 네. 이제 큰 정당들은 사무실을 많이 쓰고, 네. 그다음에 작은 정당들은 뭐 한두 개씩 쓰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제 교섭단체 아닌 당들은 의석수에 따라서 이제 또. 진짜 한두 개 이렇게 예. 이제 구석에 있는데. 복도를 걸었는데 친박연대라고 진짜로 걸어놨어요. 그 정식 명칭이었잖아요, 친박연대가.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희귀한 정말 당연이죠. 이런 당이 전 세계에도 없을 예. 거다라고 제가 사진을 찍어놓겠습니다. 박근혜는 한나라당에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친박연대라고 따로 당이 있었죠. 있어. 예. 세상에. 예, 그런 걸로 봐서 저는 오히려 소위 박정희 항수를 근거로 한 어떤 일단의 지지자들을 이용하는 정객들이 많았다.
오히려 뭐 저는 뭐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친박연대 만드신 분이 서청원 의원이세요? 알고 있습니다. 아유, 참. 그렇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시고, 예, 그렇게 해서 들어왔잖아요. 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참? 저는 상임위 예산 소위원입니다. 예. 예산 소위인데, 자괴감을 많이 느끼죠. 상임위 예산 소위를 하면요. 이제 예결위에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다 하니까. 무의미한 일을 밤늦도록 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자괴감이 또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또 막 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예, 하기도 하고. 의미 없는 말들. 예, 그래서 이 작업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좀 시스템을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바꾸고 제가 도의회에 있을 때, 경기도의회에 있을 때 예결위 연장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경험으로는 지금 정부는 각 부처마다 예산 실링을 마련해 놓고 이제 예산을 정하잖아요. 국회 상임위도 각각의 실링에 대해서 먼저 원천적으로 합의를 보고, 물론 이제 예비비는 좀 있어야 되겠지만, 합의를 보고 그 안에서 예산 배정을 하는 거를 신중하게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한번 고려해봐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전체 총액을 일단 잡아놓고, 그걸 합의해놓고, 그걸 각 상임위별로, 그러니까 부처별 그 실링이 너무 이렇게 들쭉날쭉 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좀 해야 되고, 앞으로 개헌할 때 이게 지금 예산을 제출하는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보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 최종본만 보고는 이 예산의 문제점이라든가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대해서 그거는 뭐 귀신이 안 한다면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 그거는 대부분입니다. 그 예산을 처음에 짠 사람만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 돈이 어떻게 어디로 가고 이 돈은 어떻게 가고 근데 나중에 최종본 받아본 사람은 그건 모르죠. 예, 그거 그냥 이렇게 사업별로 평가서 같은 거 그것만 가지고는 쉽게 얘기해서 플로우를 모르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처음에 어떤 의도에서 했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사실 그걸 내용을 안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안을 제출하는 권한을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다 의회에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행정부에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헌 이야기할 때 한번 심각하게 토론을 해볼 주제고 아마 나오긴 나올 겁니다. 주제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면 많은 사람들과 노하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게 어렵다면 제3지대 정도에서라도 하는 방법 그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한 번 더 검증을 한다든가 하는 처음에 짤 때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저는 의미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일은 더 많아지겠네요. 엄청 많아지죠. 사실 그 측면에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좀 더 늘려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한 500명 수준까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늘려서 그런 일을 조금 더 분담을 하면 그렇게 좀 자세하게 또 들여다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정치와 관련된 일 때문에 나머지가 전부 다 일괄 타결 이렇게 걸려서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와 관련된 논쟁과 정리를 하는 상원 비슷한 걸 하나 두는 게 어떨까. 그리고 요새 이 지방 쪽으로 가면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인구를 2대1로 맞추다 보면은 면적이 엄청 넓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뭐 의정 활동을 그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그것도 좀 어폐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처럼 미국 상원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2명씩 뽑잖아요. 무조건 2명씩 뽑잖아요. 그래서 100명 이렇게 구성해 놨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개념을 조금 해서 정치적인 문제는 거기에서 그냥 다 좀 이렇게 선도적으로 좀 합의를 보게 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뭐 국회의원 늘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 또 다른 이야기니까 좀 그런 식으로 좀 구조 개편을 해보는 것도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상하원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4.19 혁명 직후에 민의원, 참의원 제도를 했었잖아요. 그건 다시 한번 우리가 도입해 볼 만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의원 내각제 하자는 주인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네. 뭐 꼭 의원 내각제하고 네. 결부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보통 이제 그런 주장들이 같이 섞여서 많이 나가니까요. 예, 뭐 저는 사실 궁극적으로는 의원 내각제가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정치 문화로는 의원 내각제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지금은 근데 조금 더 우리 정치 문화가 성숙해지면 특히 정당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완전히 뿌리 내려서 당원들에 의해서 뭐 정당의 해산 합병 그리고 중요 결정 의결 사항을 전당원 투표로 한다든지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럼 해볼만 하죠. 그러면 의원 내각제 해볼만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그다음에 경기도 이런 곳은 법률을 좀 바꿔가지고 서울시는 의원 내각제 해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서울시의원의 다수당이 네. 그 다수당 안에서 서울시장을 선출해서 서울시장을 만드는 네. 그런 방식을 지금 현재 법령하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년, 그러니까 2회 연속 여소야대입니다. 네. 여소야대죠. 예, 여소야대거든요. 예.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연정을 하잖아요. 네, 연정을 하고 지금 뭐 근데 강원도, 충청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강원도는 극단적인 여소야대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단체 중에 강원도가 가장 그렇죠. 예, 최문순 시장이 진짜 예. 최문순 도지사가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너무 열세라 가지고. 예, 그래서 한번 우리가 서울이나 경기도 정도가 좀 적당해 보이거든요. 그런 데를 찍어서 한번 의원 내각제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 지방 정부를 네. 해보는 것도 저는 아주 의미 있는 정치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정당 민주주의가 잘 뿌리 내려서 그야말로 우리 공직 선거에 나가는 우리 후보자를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뽑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된다면 그 이후에는 의원 내각제를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정치 현실에서는 아직 너무 먼 이야기라 가지고 예. 자,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 좀 하시죠. 지금 지방선거에서 뭐 하나 맡으셨어요? 예. 경기도에 지방선거 기획단장 맡았습니다. 예.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내년 선거에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좀 좋은 결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 뭐 전략도 좀 짜고 뭐 전략이라는 게 뭐 입후보 전략, 그다음에 정책 아젠다, 또 그런 과정의 관리, 또 공천의 과정이 또 후유증이 좀 최소화되도록 하는 또 당원과 당규를 지켜야 되는 또 각종 운영 규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아주 총괄적인 구상을 하고 이제 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그 공천 룰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선 룰 이런 것들은 뭐 당 차원에서 그 이춘석 사무총장이 단장으로 있죠. 거기서 전체 룰을 그렇습니다. 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짜고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뭐 그 도에서 도당 차원에서 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당이 하는 건데요. 전형적인 진짜 제대로 된 지방 분권 방식으로 공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역단체장만 중앙에서 중앙당에서 이제 공천을 하고, 그러니까 경기도로 치면 시장 군수, 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을 하고 경기도의원 그리고 각 시군 의원, 광역단체장 이하는 전부 경기도당에서 공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획 실무단장 맡으신 거네요. 그럼 이제 뭐 앞으로 그럼 공천 룰이라든지 경선 룰도 도당 차원에서 준비를 하는 겁니까? 이제 운영 규정 같은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거는 있는데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도당에서 실정에 맞게 각 지역 당에서 이제 만들어야죠. 그러면은 그 우리 경기도 지역 시군 자치단체장이나 그 기초의회 출마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경기도당이 어떻게 룰을 만드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겠네요. 아무래도 좀 신경이 좀 쓰이시죠.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요즘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 대략 뭐 기획단 위원님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중앙당 같은 경우는 설 지나면 2월 중순 정도? 뭐 그 정도 되면 룰이 나올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뭐 우리도 뭐 대강의 안들은 이제 과거와는 크게 다르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근데 결정권을 누가 가지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회의체에 결정권을 줄 것인가. 이제 오히려 이 과정 관리가 더 중요하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예전보다는 도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뭐 거의 정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권한이 세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스무스하게 그리고 그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어도 실제에 있어서는 그 규정이 예측하지 못하는 뭐 엄청난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민주적으로 바깥에서 좀 볼 수 있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사실 지금 이 방식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처음 시도하는 완전 처음은 아니고요. 예. 다른 당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 당에서는 이 공천 권한을 완전히 도당 취지는 좋은데 한편으로 걱정도 좀 돼요. 왜냐면은 이걸 관리를 자칫 잘못하면 특히 이제 공천과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이 상황은 사실 전체 선거판 이 구도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확한 규정, 그리고 엄정한 적용.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모두 자기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어느 정도의 후유증은 뭐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큰 틀에서 봐서 과거보다 훨씬 더 엄정하게 적용하고 결과를 만들었다고 하는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것 같아요. 경기도지사 선거는 사실 어제 박광원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야말로 도당 차원에서 선거를 관리하시니까 우리 기초자치단체장 그쪽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북부, 동부, 남부, 동남부 이쪽이 좀 약하잖아요. 이제 그쪽 북부하고 동부가 좀 약하죠. 크게 보면. 크게 보면 거기 어떤 전략을 준비하시는 게 있다면. 뭐 아직 전략이랄 것까지는 못 만들었지만 이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아까 좀 우리가 지지자와 정치인의 관계 이야기했는데 정치인들의 의무가 어쨌든 공익에 대해서 일을 하는 직업군이라고 봤을 때 국민들의 입장에서 저 사람들이 그래도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뭔가 좀 고민하고 싸우는구나 하고 하는 게 그래도 그런 믿음이 한 50% 이상은 좀 51%라도 돼야 이제 믿고 좀 그래도 지지를 해주잖아요. 우리가 지금 정권 교체 후에 그런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이제 보수를 이제 참칭하는 당들이 좀 잘 못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렇죠. 좀 상대적인 좀 반사이익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봐서 좀 좋은 정책과 아젠다로 한번 우리 취약지구에 한번 또 요즘 또 훌륭한 분들이 좀 또 우리 당에 많이 좀 노크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번 좋은 분들하고 한번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특히 북부 지역부터 볼까요? 연천, 포천. 우리 완전 이거 압도적으로 좀 쉽게 해서 속된 말로 박살나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후보들 지금 혹시 거기도 뭐 후보를 못 구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탓하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좀 쉽지가 않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바뀌었고 해볼만 하다는. 그리고 또 선거가 또 구도가 주는 또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저쪽이 지금 그 사이비 보수, 저는 사이비 보수라고 합니다. 사이비 보수가 일단 분열이 되어 있어요. 분열이 되어 있는 것도 일단 우리한테 한번 저쪽 우리 취약지구도 해볼만한 요소. 그런 부분도 싶은데. 뭐 우리가 선거 전략을 짤 때 깊이 고민해야 될 요소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우리가 열세는 아니지만 박빙으로 좀 우리가 패배했던 지역이 있어요. 파주, 양주.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공 좀 들이면 우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길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2014년도 선거를 보면요.
31개 시군 중에서 17곳을 우리가 이제 이겼거든요. 네. 이겼고 광역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지역구 116명 중에서 72석을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다수당이었죠. 예, 압도적인 다수였죠. 예. 압도적인 다수였는데 이제 워낙 좀 이렇게 많이 뒤지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지사 선거를 다 모으면 이제 우리가 져버린 거죠. 예. 그때. 그다음에 이제 총선을 보면은 국회의원 지역구가 60개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40석을 했습니다. 3분의 1을 먹은 거죠. 예, 40석이니까 경기도만 해도 국민의당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큰 지역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압도적인 승리, 그다음에 경기도가 이번에 한 150만 표 정도 이겼거든요, 대선에서. 네, 그 정도 이겼습니다. 지금 퍼센티지만 보면요, 42.08%를 그 우리 문재인 당시 후보께서 얻었고, 홍준표가 20.75, 안철수 후보가 22.91 이렇게 받았거든요. 네. 네. 지금 이 여세가 저는 아직 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 또 우리 당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을 그 공천 과정에서 좀 까먹지 않고 훌륭한 사람들을 또 전면에 내세우면서 하면 뭐 그런 박빙 지역이었던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파주 같은 데는 두 석인데 두 석 다 민주당 의원이시거든요. 예, 거기 사실 우리가 열세 지역이었었는데 뒤집었죠,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네. 박정 의원하고 윤우덕 의원. 예, 예. 박정 의원님 지역은 진짜 전통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박정 의원은 제가 정말 기억이 나는 게 그분이 2004년부터 정말 계속 도전을 했었어요. 근데 뭐 경선 탈락도 하고 야권 단일 거기에서 밀려서 또 탈락하고 기회 못 얻고 뭐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거의 사수를 했죠, 사수. 아, 대단하십니다. 네. 내공이 아주 출중하십니다. 네. 예, 하여튼 거기는 뭐 파주는 해볼만 하고 양주도 그렇고 남양주도 우리가 해볼만 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야, 근데 이 가평, 양평. 여기 정병국 의원 지역구. 여기가 와, 약간 난공불락처럼 그렇게 있어요. 좀 인식이 좀 돼 있죠. 예, 돼 있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전승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예. 가평, 뭐 양평 이런 데 이기면 뭐 전승한다고 보는데요. 이제 뭐 전승을 목표로는 하겠지만 뭐 몇 군데 또 우리가 잃는다고 해서 그걸 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대구, 부산에서도 뭐 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정도니까 뭐 경기도 잘하면 압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예전에 우리 후보 자체를 못 냈다는 거. 예. 그게 제가 많았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압도적으로 좀 열세 지역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그래도 좀 길게 봤을 때 사람을 이렇게 계속 키워서 누군가는 거기서 계속 씨앗을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갈도 골라내고 누군가는 밭이 없으면 밭을 누군가는 개간을 해야 되고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또 씨앗도 뿌리고. 그렇습니다. 예. 또 그 뒤에 와서 또 물도 주고. 지금 그런 과정이 이제 좀 시차를 두고 여러 지역에서 벌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화성 같은 좀 좋은 지역,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 1등 했습니다. 우리 화성 지역이. 경기도에서 1등 했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은 이제 뭐 추수를 하는 그런 분위기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약적인 곳에는 이제 다시 밭을 다시 간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또 겸손하게 시작해야죠. 예. 조금 더 볼까요? 네. 여주. 그래도 이 여주 이천도 우리가 조금 취약지구인데 이천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주, 용인, 안성, 평택 이 남부하고 동부 벨트 이천 하나 빼놓고 우리 다 졌단 말이에요. 뭐 저는 뭐 그쪽은 뭐 우리가 압승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여주는 농촌 지역이라서 조금 여주군이잖아요. 그 중에서는 이제 여주시로 바뀌었습니다. 여주시로 바뀌었나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여주가 가장 객관적으로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이야기들은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경기도 광주. 광주는 우리 이겨야 되는데. 광주는 이깁니다. 예? 용인. 제가 너무 장담하는 것 같아요. 용인도 이겨야 될 것 같아요. 용인은 뭐 100만 넘는 도시라 거기는 인구 구조상 저희들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성이 참 안타까운 게 안성이 제 기억으로는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 깃발 꽂았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때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당선되고 나서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셨나요? 예. 돌아가시고 그 사모님이 그 보궐선거에 국회의원 아니셨나요? 국회의원이셨는데. 예. 예. 약사하시던. 예, 맞아요. 예. 그분이 그 국회의원이시죠.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예, 맞습니다. 그 지역구에 보궐선거 나가서 국회의원 되신 맞습니다. 예. 거거든요. 예. 아, 이름이 김선미 의원인가? 맞습니다. 아, 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김선미 의원 맞구나. 근데 그 뒤로 우리가 한 번도 못 이겼어. 그러니까요. 완전 우리 취약지구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런 지역도 우리가 한번 살려봐야 될 것 같고. 평택. 네. 우리 의원님 아랫동네잖아요. 붙어 있죠. 예. 옆 동네. 예. 거기 원유철 네, 의원 네. 지금 뭐 네. 수사받고 그러고 있는데. 예. 거기는 뭐 거기도 인구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야,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다음에 안양 과천. 이제 안양은 좀 인구가 줄어가는 도시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약간 이제 연령대가 좀 올라가는 약간 구도심입니다. 예. 이제 평촌도 좀 오래되긴 했고. 네, 오래된 신도시들이죠. 예.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최근에 이제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런 기운을 봐서는 그런 대도시들은 저희들이 뭐 얼마든지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안양은 사실 우리 국회의원도 우리가 더 많잖아요. 네, 2대1이죠. 그죠, 2대1. 네. 그 한석도 좀 아깝게 져가지고, 심재철 의원. 예, 예. 아, 거기 심재철 의원, 거기 참 오래 해먹네, 진짜. 아, 진짜. 눈에 가시야. 과천은 우리가 사실 전통적으로 약했던 지역인데, 송호창 의원이 네, 우리 예. 당 깃발로 한번 이겼던 적이 있었죠. 지금 이제 신창현 의원도 과천 아, 신창현 의원도 있구나. 예, 있고 과천은 예. 이제 시장 뭐 당연히 한 사람 뽑고 경기도의원도 한 명입니다. 인구가 네. 적어서. 근데 연천이나 가평 같은 데도 도의원이 한 명이거든요. 과천 시장하고 과천을 지역구로 하는 경기도의원하고 선거가 똑같고 한 사람씩 뽑습니다. 네. 그런데 과천의 도의원이 민주당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은 이쪽 당을 찍고 도의원이 이쪽 당을 찍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게 표가 이렇게 갈렸으니까. 그거는 사람을 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뭔가 후보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이제 그런 지역구는 뭔가 좀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총선도 마찬가지고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지만 구도도 중요하지만 또 후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후보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는 거, 그게 정말 좀 검증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당 공천 과정에서 특히 이제는 뭐 대부분 경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그 지역 민심이 이렇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하는 거죠. 이 선거기획단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회의 열심히 하셔야겠는데요? 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하나하나 놓고 보니까,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다 이겼던 지역이야. 김포, 고양, 의정부, 구리, 하남, 성남, 의왕, 수원, 오산, 화성, 군포, 안산, 시흥, 광명, 부천. 네. 예,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지역. 서울 중심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예, 도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예. 다 그런 경향성이 있죠. 우리가 포위당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를 뚫어야 되겠네. 인구가 1,300만입니다. 경기도가. 제일 많죠, 유권자가. 최고 많습니다. 예, 서울보다 많잖아요,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더 예. 많죠. 예. 한 300만 명 정도 더 많으니까. 막중한 책임을 지금 지고 계세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뭐 화성은 뭐 의원님 뭐 지난 대선 때 가장 큰 득표차로 이겼던 지역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성은 공천만 잘하면. 예. 화성시 유권자분들 감사합니다. 네. 결국은 그 후보 선출 과정도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잡음 같은 것 좀 안 일어나게 관리 좀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사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해요.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방분권을 적용한 네. 선거이기 때문에
그 시도당 위원장의 입김이 네. 공천 과정에서 많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예, 이 부분. 시도당 위원장들이 이제 각 지역에 네. 단체장이나 또 뭐 지방의원들 선거에 뭐 크게 개입해야 될 특별한 요인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시도당 위원장들의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실 루트도 별로 없고요. 예, 그거는 별로 뭐 이렇게 뭐 논의 대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이건 오히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지역 위원장들의 네. 영향력, 예. 그걸 인정해 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물론 이제 정도의 문제는 뭐 당연히 있는 건데요. 원천적으로 정말 싹 배제하는 게 맞느냐. 이 문제는 단순하게 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우리 당원들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원론적으로 따지면 이게 상향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각 지역 위원장들이 그 지역에서 지역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쉽게 해서 뭐 바지사장이나 뭐 핫바지처럼 별 권한 없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도 곤란할 것 같고. 근데 또 하나의 우려점은 그 지역이 어떤 특정 지역위원장의 하나의 그 자기 성처럼 우리 봉건 시대 때 그 성처럼 사실 우리 지역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 도입할 때도 그 문제를 가장 우려를 했고, 그 걱정도 좀 한편으로 또 존재하고. 네. 네. 상존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요. 네. 이게 이제 정말 아주 전략적인 지점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기본적으로는 상향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수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지역 조직 장악한 사람이. 네, 그건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 그동안 그랬잖아요. 예,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거의 모든 지역에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우리 당원분들한테 메시지를 한번 가끔씩 보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번에 지방선거 앞두고 입당이 많아졌잖아요. 네. 우리 당원분들 보시면 제가 이제 권리 당원분들한테 10월 달에 당비를 납부한 당원분들한테 보냈거든요. 네. 이제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 평소보다 가입 권유가 많았고 자연스럽게 최근에 당비 납부 당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혹 입당이 본인의 의사와 다르다는 분도 계시곤 합니다. 저한테 그런 메시지가 옵니다. 당비 대납이네? 뭐 대납 혹은 의혹이 있는 거네요. 이제 당원 가입이라고 아주 제대로 이렇게 의사소통이 덜 된 상태에서 네.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과 함께 언제든 연락 주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당원들과 함께 좀 더 발전된 새로운 풀뿌리 정당 정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개인적 지지자들을 만드는 데 매몰되지 않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수가 적어지면요. 의원 이 선출직들이 임기 내내 자기 편 만드는데 그냥 그렇죠. 온 정성을 쏟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권자들이 사실 그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유권자와 정치인의 관계를 이야기했을 때 정치인들이 그런 거 하라고 뽑아준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해서 우리 당의 외연을 넓히는 활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정무적 그 활동이긴 하지만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는 거는 그렇죠. 사실 이건 좀 주객이 전동되거든요. 본래 해야 될 어떤 공익적인 활동보다는 그렇습니다. 일단 자기가 거기서 정치적으로 계속 생존할 수 있는 조직 생존 전략만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개인적 지지자를 끌어모으는데 신경을 안 쓰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방식이 모수를 늘리는 겁니다. 모수를 늘리는 건데 저는 우리 당은 그 기본적인 스트럭처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인프라는 깔려 있다고 봐요. 지금 그 입당한 당원 수가 180만? 네, 네. 전체적으로. 그럼 이걸 각 지역으로 나누면은 뭐 지역별로 한 6,000명 정도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데는 뭐 그렇죠. 예.
그 정도면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일단은 그런데 또 이제 뭐 당비 납부한 사람들 빼고 하면 또 이제 숫자가 좀 줄어들고 그죠? 그렇죠. 예. 우리 의원님 지역구는 우리는 지금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3,000명. 예. 그 정도면은 뭐 급비 상황인데. 당원들이 진짜 뭘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 네. 참여율입니다. 참여율이 그렇지. 극히 저조하거든요. 특히 이제 선거 이슈가 이제 작아지는 이슈들, 선거 단위가 작아지는 선거로 갈수록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대선, 총선,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의회 순으로 이렇게 쭉 서잖아요. 떨어지잖아요. 네, 투표율도 예. 쭉 떨어지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밴드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이야기 좀 합니다. 이제 중앙 이슈에만 당원들이 너무, 특히 이제 온라인 당원분들이 이제 예. 관심도 많으시잖아요. 예. 제가 그렇게 오늘 잘 됐네요.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정말 참여해 주셔야 돼요. 참여하셔가지고 많이 참여하면, 예를 들어서 한 투표를 하는데 한 1,000명 정도 참여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당원들이. 그러면 어떤 선출직들도 자기 지지자들을 새롭게 만드는 거는 노력은 별도로 하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당원들에게 자신을 잘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의정활동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문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지역마다 틀리고 또 사람마다 다르고 과연 이걸 했을 때 이 양화가 구축되는 상황들을 방지할 수 있을까라는 등등의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열린우리당 만들었을 때 열린우리당이 사실 무너진 배경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열린우리당의 창당 취지라든지 지향했던 바는 참 좋았지만 결국은 이 풀뿌리가 약했기 때문에 박광원 의원님이 사실 어제 정치인과 당원의 관계를 나무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당원 지지자들은 그 나무가 뿌리 내리고 있는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뿌리와 같은 게 우리 당원 지지자들이고 그 뿌리가 튼튼하면 이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고 한다. 그 정치인은 그냥 지지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열매다. 맺어진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지금 오늘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우리 뿌리가 약하면 나무가 뭐 고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가 참여 정부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소되는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당원으로 가입은 하셨거든요. 네. 당원으로 가입도 하셨고 특히 이제 온라인 가입하셨던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지역 정치 지금 우리 대표 선출하거나 대통령 선발할 때 대통령 후보 선출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덕원당이나 이런 데서 사실 결심하면은 그쪽 방향으로 거의 모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뭐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지역별로도 이제 그런 활동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화성시장 후보를 우리 화성시장 선거에 나갈 우리 민주당 후보를 선출한다. 이럴 때 그 화성시에 거주하는 권리당원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저는 이제 제 지역에서는 뭐 후보들 이렇게 자기를 좀 어필할 수 있는 기회들, 그러니까 뭐 당원들이 전체다 모여서 PT를 한다든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안 와버리면, 당원들이 안 와버리면 그런 모든 아이디어나 계획들이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이런 일을 하겠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어필하는 것보다 자기를 찍어줄 사람들을 만들러 다니는데 더 시간과 정열을 이제 소비하겠죠. 실제로 국회의원들도 제가 일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에 매몰되는 포로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 의원들은 제가 실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 나오셨기 때문에 의원님이 혹시 또 곤란 입장 난처하실까봐 보면 이거예요. 온라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권리당원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좀 비웃고 아니면 뭐 심지어 같이 싸우고 하는 이 기저에는 뭐가 있냐. 자기 지역구는 충분히 조직을 장악해서 자기가 후보로 차기 총선에서도 그 지역구 후보로 선출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
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180만 당원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허수가 많다. 결국은 내가 내 조직, 내 지역 조직을 잘 건사하고 여기를 계속 불려나가면 뭐 온라인에서 우리 권리당원들하고 지지고 싸우든 감정이 상하든 자기가 후보로 선출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무시하고 뭐 비아냥거리고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무서운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추세나 대세가 뭐 그렇게는 가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확신하고 자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루트들을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네. 자꾸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다 열어놓고 뭐 저만 해도 뭐 제가 뭐 천년만년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들을 깔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그게 그런 과정 속에서 선출된 정치인들은 진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죠. 의정활동을 잘해야 다음에 또 선택을 받죠. 그렇죠. 뭐 자신의 소신과는 별개로 네. 자기가 뭐 소신이 의정활동만 열심히 하겠다 내지는 뭐 놀겠다 이렇게 뭐가 됐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존 전략으로조차라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지금 우리 당이 지금 만들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근데 지방선거가 제일 취약해요. 선거구가 작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슈가 약간 좀 외면당하기도 다 하고.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경기도는 네.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몸은 경기도에 사는데 영혼은 서울에 있는 분이 많아요. 서울시장 선거에 더 관심 많고. 네. 정신적으로는 서울에. 예, 영혼은 서울에 있죠. 자기 동네 시장이 누군지 관심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올검해야죠. 대통령 후보 선출한다 이러면은 뭐 네.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나와서 진짜 막 투쟁도 하고 참여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선거판이 조금씩 줄기 시작하면은 이제 관심이 멀어지게 되고 이 모수가 적게 되면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네, 그 현상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우려점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수가 반대로 있죠. 네. 그 당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인 지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유인해낼 수 있는 당 차원의 혹은 지역위원회 차원의 어떤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참 큰 고민입니다. 네. 저도 이제 밴드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이렇게 하는데 항상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정당에 투자하지 않는 나라거든요. 정치에 투자를 전혀 안 하는 나라입니다. 개인 기획에서 막 선출직 되고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에 보면은 뭐 이런저런 좀 불투명한 방식으로 막 선출직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정당이 우리 민주당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름 타이틀을 갖고 정당 활동하는 건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쌓여 있는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 당원들을 키워내서 그 당원들에서 선출직들이 나오고 정치 실무자들이 나오고 하는 그런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게요. 참 할 일이 많네. 아, 예상보다 지금 시간이 엄청 길어졌는데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려서 그래요. 좋죠. 제가 뭐. 오늘 말이 좀 의원님 많았습니다. 혹시 뭐 뒤에 안 바쁘시면 예. 예, 한 10분 더 하죠 뭐. 예. 예. 1시간 30분 채우죠. 아, 3시 반까지요? 네. 18분이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정당발전위원회 이야기 좀 해볼게요. 예. 이게 내일 최재성 위원장이 오시는데 갖고 왔는데. 예. 예. 사실 이게 정당발전위원회 처음 출범할 때 좀 시끌시끌했잖아요. 예.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포함시키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고 결국 이제 내년 지방선거는 2015년 김상곤 혁신안대로 네. 적용을 하는 걸로 네. 이제 갔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정발이 혁신안에 네. 지방선거 공천 내용도 들어있을 것 같은데. 거기 뭐 이런 거 있죠. 네. 근데 이제 정발이에 네. 제일 핵심이 네. 저입니다. 가져왔는데 없네요. 정발이의 제일 핵심이 당원권 확대. 예, 그게 이제 4개가 있지 않습니까? 토론권, 네. 소환권,
그다음에 투표권, 토론권 이렇게 이제 4가지. 근데 뭐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이 핵심의 근거가 결국 참여입니다. 참여. 그렇죠.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다 사상 누가 안 되는 것들이야. 할 수 없는 것들이. 단순히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당원들을 좀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당이 좌지우지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가 가야 될 지점, 목표 지점의 설정으로는 아주 타당하다 보고, 제일 처음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첫째가 이 당원 자치회입니다. 당원 자치회. 당원 자치회라고 하는 게 정말 제대로 돌아가면 진짜 이거는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십시오 하는 호소라든가 할 이유도 없어지죠. 왜냐하면 당원들이 자기들 관심사에 맞춰서 알아서 조직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최재성 위원장님하고 제가 별도로 깊이 대화는 안 해봤는데 좀 그런 거를 추진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보관이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나머지 게 도미노로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안 되면 그걸 그렇죠. 결정하는 다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정발이 혁신안은 다수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 전제가 충족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연쇄적으로 다 안 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딱 보셨네요. 설계도가 그냥 이렇게 촘촘하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촘촘하게 좀 계획을 좀 짜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지점에 대한 어떤 이정표로서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뭐 큰 틀에서는 정발이 혁신안에 조금 적극적인 찬성하는 그런. 저도 이제 우리 의총 때 이걸 한번 쭉 설명을 좀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실행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아직까지 방안을 잘 못 찾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대의원들을 지역에 이제 지역위원회 대의원이 있거든요. 지역위원회 대의원을 만들 때도 그때 5명인가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대의원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 이제 당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도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와 이걸 어떻게 하지? 제가 이제 이런 이제 그 계획도가 나오면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잖아요. 근데 야 이걸 어떻게 할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이제 우리 당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분위기는 좋잖아요. 이 분위기 좋을 때 당원들이 막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이벤트도 그렇고, 뭐 놀이 문화도 좀 만들어내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 나오잖아요. 당원 카드도 만들자부터 해서, 당원증 이쁘게 만들고,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그런 소소한 것들까지 챙겨서 어떻게든 이 당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다 생활인이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참여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당에서 제일 중요한 뭐 당 후보 선출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만 만들어지면 정말 100년간은 뿌리가 튼튼한 정당이.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후보를 뽑을 때요. 우리 당의 그 최프런트에서 싸움도 하고 주장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크건 작건 마이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선출할 때 우리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의사개진을 하면 저는 그러면 우리 이 이제 정발위에서 하고자 하는 정당의 개혁들이 저는 훨씬 더 빨리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키워드는 그냥 참여입니다. 참여.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당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신지, 우리. 이럴 때 좀 멋있는 말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옛날에 어디서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기본 체질은 좀 대나무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를 판단할 때는 대나무 같다고 생각하는데, 대나무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시잖아요. 약간 저는 그런 기질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나무가 이 바람이 불면 그래도 좀 흔들리잖아요. 약간의 유연성을 가지고
본질은 좀 강하게 네. 유지하는 그런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네.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뭐 오늘 두 번째 나오셨는데요. 그나저나 후원금 빨리 차야 되는데 아직 안 찼지? 아니 저 보좌관이 근데 후원금 문제, 예, 후원금 문제도 이거 진짜 이 제가 이 정치 실무자를 오래 했잖아요. 예. 이 정치 관련 제도도 많이 바꿔야 됩니다, 진짜. 정말 바꿀 거면 후원금 제도도 예. 저는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나중에 우리 정당 제도 이 각종 디테일한 예. 이런 제도 가지고도 한번 좋습니다. 나중에 후원 제도, 선거구제 제도, 예. 선거법 문제 예. 한번 하시면 예. 저는 이제 제 생각대로 막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했는데 보면 옛날에 노 대통령님 말씀하신 거하고 예.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따라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거기서 그냥 계속 거기서 청와대에서 대통령님하고 같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배워들은 거예요. 제가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이건 진짜 문제다 이런 생각했는데. 예.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대통령님은 지역구 부활해서 지역구가 후원회를 하고 지구당이 후원회를 해서 그 후원회 일부를 정치인들이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까지 주장하신 분입니다. 아, 정치인도 직업 아니냐.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냐. 맞아요.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대통령님이 그게 정말 현실적인 대안들이고 합리적인 말씀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요즘은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아니, 멋있는 이야기만 하려고 그러고. 용기 있게 예.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극복해내는 개선하는 대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얄팍하게 정치 냉소,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수많은 언론 보도. 툭하면은 무슨 해외 선진국 얘기하는데 각국이 쌓아온 역사나 문화 그리고 처한 환경을 다 무시하고 그냥 상대 비교해가지고 맞습니다. 마치 예. 우리 국회가 엄청나게 예. 특권을 가진 것이냐 맞습니다. 이렇게 그럼, 몰아가고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늘리는 것도 안 돼. 뭐 후원금도 그 오세훈법 그렇게 오세훈법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네. 추가하면요. 정치 권력이 약해지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우리 사회의 기득권들이잖아요. 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의 기득권들을 그래도 한번 손볼 수 있는 조금이라도 예. 아니면은 가끔은 좀 세게 손볼 수 있는 그것도 유일한 수단이 정치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 권력이 강하면 그 사람도 싫어하는 거잖아요. 예. 기득권들이. 그런데 이 정치 권력이 그 정당의 지지도가 높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으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내려놓고 국민과의 거리를 멀게 해야 그 간격만큼이 자기네들의 권력이잖아요. 아,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지는데. 이거, 이야기 하려면 이거 진짜 이야기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자기네들의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간격을 좁히는 그게 뭐냐. 그게 많은 사람들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한번 당원분들 보고 계시면 많이 좀 참여해 주십시오. 예. 자, 그러면 우리 선거법 문제, 정치자금 문제, 네. 예, 정당 문화, 정치 문화,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치 권력의 문제. 정치 권력은 뭐 주기적으로 국민들에 의해서 교체가 되고 있지만 나머지 여타 권력은 교체되지가 않습니다. 네. 감시받지도 않아요. 네. 예, 이 코드가 문제, 딱 맞는데요. 정말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완전 본질이죠. 예. 예. 그런데 우리가 항상- 뭐를 위해서 권력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죠. 네. 이게. 예. 그런데 항상 교체되고 감시받고 있는 정치 권력에 대한 혐오와 냉소를 부추기는 세력들이 바로 그 교체되지 않는 권력들, 견제받지 않는 권력들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론하고 자본이죠, 사실.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네, 관료제도 네. 좀 있고요. 예, 관료도 있고. 자, 이 이야기는 지금 2부 하자고요? 쉬었다가, 의원님 혹시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근데 지금 준비도 좀 해야 되고, 그죠? 예, 예. 뭐 저희가 한 30분 뒤에는 예. 또 움직여야 됩니다. 예, 준비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좋은 더 방송되려면, 저도 또 더 자료 모으고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우리 권 의원님 모시고, 조금 전에 하던 이야기,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고 이야기합니까? 저기 보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요. 이때까지 예. 계속 저기 보고. 아, 근데 저랑 할 때는 이쪽도 보고, 예. 카메라 두 개 같이 처음에 찍고 좀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셔야 예. 되네. 아, 말씀을 안 드렸구나. 그냥 저보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됐습니다. 예. 아, 그럼 오늘
진짜 얘기가 갈수록 재밌어져가지고 예. 좋습니다. 이 루소가 이런 말 했습니다. 네. 모든 것은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고도화된 사회라서 정치를 통해서 풀지 않으면 네. 너무 어렵고 개인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선출직들을 잘 뽑아야 됩니다. 네. 잘 뽑으려면 많이 참석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정치적이지 않은 것은 없다. 제 평소 소신인데요. 예. 그거 어디서 듣던 말인데 직접 하신 그렇습니까? 말이에요? 예, 저는 예. 그래요? 뭐 생각이 비슷하니까. 예. 예. 아, 너무 재밌는데. 예, 하여튼 오늘 즐거웠습니다. 예,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UBC 시청자 여러분, 정치 신세계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